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오늘은 아주 도발적인 투자 이론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이른바 한방론 또는 9.1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주식 투자 전략인데요. 한방론. 네, 대부분의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만 만날 수 있는 폭발적인 상승, 그 한방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이론의 논리 구조를 한번 단계별로 샅샅이 뜯어보고 그 근거랑 핵심 시그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요.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을 딱 하나의 변수, 바로 외국인의 수급으로 설명하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오직 외국인. 네. 그냥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들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어떤 특정 패턴을 보일 때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나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가 보면서 이게 청취자님의 투자 세계관을 어떻게 흔들고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이론의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9.1의 법칙. 네. 말 그대로 전체 투자 기간을 10으로 봤을 때 9만큼의 시간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구간이고요. 그렇죠. 오직 1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약간 파레토 터치 너고도 비슷하게 들리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9의 지루함을 못 견디고 떠나거나 아니면 잦은 매매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바로 그 중요한 1의 순간을 놓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9구간에서 좋은 주식을 끈기 있게 모아가서 마침내 오는 그 1구간에서 자산의 레벨업, 최소 더블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인내가 핵심이라는 건데 사실 많은 투자 이론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1의 구간, 즉 한 방을 터트리는 주체를 아주 명확하게 딱 지목합니다. 바로 외국인? 네, 바로 외국인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의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근본적인 재평가는 오직 외국인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이 이론의 대전제입니다. 와,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은 왜 하필 외국인인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지점에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단정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방향은 그냥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함수다. 이렇게 딱 못을 박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거의 과학 공식처럼 들리는데 정말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나요? 누적 순매수 그래프를 겹쳐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서 그 규모를 키워가면 지수는 어김없이 상승 추세를 탔고요. 반대로 순매도로 돌아서면 하락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여기서 다른 투자 주체들의 역할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다른 주체들이라면? 개인과 기관을 말하는 거겠죠? 네.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내릴 때 물량을 받아내면서 바닥을 지지하는 역추세 매수 성향. 시장의 방패 같은. 그렇죠. 시장의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기관 투자자는 펀드 환매나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는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시장의 방향키를 쥔 유일한 주체는 외국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보통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변동성도 크고 단기 테마주도 많고요. 이 이론이 코스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론의 디테일이 드러나는 거죠. 오, 자료 역시 코스닥 지수 자체의 레벨,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은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이고 대규모 매수세가 이끌어간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성과, 즉 어떤 종목이 시장 상승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대박을 터뜨렸나, 이걸 분석해보니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 힘이랑 개별 종목을 레벨업시키는 힘이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요. 폭발적인 시세를 낸 코스닥 종목들의 뒤에는 예외 없이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코스닥에서도요? 네. 그 이유를 자료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금의 성격에서 찾는데요. 자금의 성격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단기 테마에 빠르게 반응해서 지수 전체를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특정 종목의 펀더멘털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구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반면에 외국계 펀드의 자금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몇 개월, 몇 년간 꾸준히 들어오는 긴 호흡의 돈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자금 성격의 차이가 개별 종목의 운명을 가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를 띄우는 거랑 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게임이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별 종목에서 초과 수익을 노린다면 외국인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는 일관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겉모습은 달라도 결정적인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방은 대체 어떤 원리로 터지는 걸까요? 단순히 외국인이 산다고 모든 주식이 다 폭등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료는 여기서 그 유명한 공식 EPS 곱하기 PER을 가져와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주가는 주당 순이익 EPS랑 주가 수익 비율 PER의 곱부로 표현되죠. 이 이론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는데요. 어떻게 말이죠? EPS가 기업의 현재 실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체력이라면요. PER은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즉 베팅 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체력과 베팅 금액이라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바로 리레이팅, 그러니까 시장의 베팅 금액인 PER이 폭발적으로 재평가받는 현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 리레이팅은 단순히 실적, EPS라는 체력만 좋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뭔가요? 첫째는 그 기업의 체력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가 시장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 스토리? 네. 이게 PER, 즉 베팅 금액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 스토리에 확신을 가진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누적 순매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와, 좋은 실적이라는 땔감 위에 매력적인 스토리라는 불꽃이 튀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라는 기름이 부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거대한 화염, 즉 1구간의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가 있다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가령 시장에 A라는 반도체 부품사가 있다고 해보죠. 네. 매년 꾸준히 이익, EPS를 내는 아주 튼튼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냥 괜찮은 중소형 부품사 정도로만 봐서 늘 PER 10배 정도의 평가를 줬어요. 주가는 그럼 몇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론에서 말하는 지루한 구애 구간인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쳐서 떠나가는 구간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가 만드는 작은 부품이 차세대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런 스토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 스토리가 생기는군요. 네, 몇몇 보고서가 나오고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죠. 이때까지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에요. 주가는 조금씩 들썩이지만 아직 확신은 없죠. 그런데 이때 결정적으로 글로벌 탑티어 자산 운용사 같은 외국인이 네. 이 스토리가 진짜라고 판단하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몇 달에 걸쳐서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드디어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A사를 더 이상 부품사가 아니라 AI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PER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PER 10배를 주던 시장이 갑자기 PER 30배, 40배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3배, 4배로 뛰는 리레이팅이 발생하고 바로 그 순간이 이론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1의 구간이 터지는 거죠. 와, 실적, 스토리, 외국인 수급,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입니다. 그럼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영광의 순간, 이 한 방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를 어떻게 미리 포착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환호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건 너무 늦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기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치 누적 데이터를 보면 추세는 명확히 보이지만 이미 결과가 다 나온 뒤라서 이건 복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정류장에 도착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반대로 너무 짧은 기간, 가령 일주일이나 1개월치 데이터는 어떤가요? 더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짧은 기간은 시장의 노이즈, 그러니까 단기적인 속임수가 너무 많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특정 세력의 단기 매매나 지정학적 이슈 같은 일시적인 충격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노이즈와 후행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최적의 기간으로 6개월을 제시합니다. 6개월이라.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네, 너무 잦은 흔들림에 속지 않으면서도 추세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그 변곡점을 포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봐야 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오, 수많은 지표들 속에서 헤매지 말고 딱 이 크로스 하나만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아주 대담하고 직관적인 제안이죠. 그 시그널이 뭔가요? 바로 외국인의 6개월 누적순 매수가 개인의 6개월 누적순 매수를 넘어서는 순간, 즉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아,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걸 넘어서서 시장의 주도 세력이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가는 그 역전의 순간을 포착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질적으로 변한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주로 유동성에 기반한 기대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외국인 자금은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확신에 가깝습니다. 아, 기대감과 확신의 차이. 네. 이 확신이 기대감을 압도하면서 시장에 유입될 때 시장은 해당 종목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막연한 소문이 검증된 사실로 바뀌는 결정적 변곡점인 셈이죠. 이 이론은 바로 그 순간을 일구간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의 수익은 기나긴 구의 횡보와 인내의 구간 끝에 아주 짧은 일의 폭발적 상승 구간에서 결정된다. 바로 한방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둘째는요.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드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는 물론이고 개인 시장으로 알려진 코스닥에서조차 개별 종목의 레벨업은 외국인의 막대한 자금 유입과 함께 온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셋째, 이 한방을 미리 포착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시그널로 외국인의 6개월 누적순 매수가 개인의 누적순 매수를 넘어서는 골든크로스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힘의 균형점이 무너지는 순간을 변곡점으로 본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저자 스스로 이 내용은 개인적 경험을 해석한 것이기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일종의 경고문이자 이 이론의 한계를 스스로 밝힌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이 이론이 절대적인 법칙이나 정답이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자 관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맹신하고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시장을 분석하는 나만의 무기고를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나 렌즈 중 하나로 삼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이 이론이 지금 시장에서도 유효한지 직접 검증해보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보는 과정 자체가 청취자님께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대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론의 대담함과 또 그 논리의 치밀함에 여러 번 감탄하게 되네요. 이 이론은 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인이라는 단일 주체에게서 찾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이 이론이 과거 데이터에서는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구조와 참여자가 끊임없이 변하는 현재와 미래의 시장에서도 과연 외국인이 여전히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거대 자본, 예를 들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연기금이나 ETF, 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펀드 같은 새로운 주요 플레이어가 외국인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